침묵, 무엇보다도 침묵, 오직 사막에서만 느낄 수 있는 종류의 침묵, 소리도 바람도 발자국도 없다. 땅에서 솟아오르는 열기와 푸른 빛으로 고동치는 높고 끝없는 하늘만이 있을 뿐, 이 침묵 속에서 많은 것을 들을 수 있다. 과거의 발자취가 그 속에 울려 퍼진다.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면 시간의 두께를 뚫고 희미한 소리가 들려온다. 그것은 단순히 바람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비단옷에 스치는 소리다. 그것은 고대길의 숨결이다. 옛날 여러 세대 전 동양과 서양 사이에 길이 놓였다. 그것은 왕이 만든 것도 아니요, 기술자가 설계한 것도 아니었다. 지도에 그려진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먼지 속에서, 땀 속에서, 낙타 발굽의 바스락거림 속에서, 대상들의 발 아래에서 태어났다. 그것은 살아있는 길이었다. 도시뿐만 아니라 생각도 연결했다. 시장뿐만 아니라 마음도 연결했다. 이 길은 위대한 실크로드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것은 동쪽 멀리 산과 논밭 사이에 황색 옷을 입은 황제들이 우주처럼 제국을 생각하던 나라에서 시작되었다. 그곳에서 상인, 시인, 순례자들이 비단, 차, 비취,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 왔다. 그들은 사막, 상일, 도시, 오아시스를 헤쳐나갔다. 그들은 상품뿐만 아니라 음악, 종교, 전설도 가지고 갔다. 그 대가로 그들에게는 유리, 레바논, 백향목, 책, 갑옷, 그리고 금이 전해졌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멀리서 온 시선이 전달되었다. 이 길은 일직선이 아니었다. 갈라지고 길을 잃고 다시 나타나기도 했다. 강을 따라 수도원과 묘지를 지나 시장과 유적을 통과했다. 그 구비구비마다 지금은 없는 도시들이 있었다. 그 먼지 속에는 아무도 더 이상 분별할 수 없는 발자국들이 있었다. 그러나 길은 살아있다. 기억들이 그것을 싣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필사본 속에 살아있다. 표시된 항아리 속에, 다른 언어로 불리지만 같은 것을 노래하는 노래 속에. 실크로드는 단순히 지리적인 것을 넘어선다. 그것은 사고방식이다. 산, 문화, 신념이 사람들을 갈라놓을지라도 사람들 간에 연결이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싸우는 대신 교환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노예화하는 대신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것은 세상의 숨결처럼 존재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위를 걷는 동안 세상은 숨을 쉬었다. 사막 위로 동이 트는 것을 상상해보라. 대상은 떠날 준비를 한다.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고 짐을 꾸리고 마구를 채우고 물주머니를 확인한다. 낙타들은 끙끙거리며 무릎을 꿇는다. 지평선 위로 빛이 솟아오른다. 처음에는 회색이었다가 이내 황금색으로 변한다. 이것은 무한을 향한 첫걸음이다. 그리고 이 걸음은 수세기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발굽이 일으킨 먼지 한 알 한 알이 시대의 흔적을 흡수했다. 그 길은 고요하지 않았다. 전쟁, 산사태, 강도, 가뭄을 겪었다. 죽음과 도시의 소멸을 목격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뚫고 계속 흘러갔다. 마치 모래로 뒤덮여도 사라지지 않는 지하수처럼 어디를 찾아야 할지 알기만 하면 된다. 이 길을 따라 향과 칼, 경전과 비단, 청동과 열망하는 마음이 실려 날랐다. 설교자, 정창민, 척후병, 몽상가들이 이 길을 걸었다. 그리고 가장 단순한 마부조차도 자신이 온전히 볼 수 없었던 거대한 그림의 일부였다. 그는 다만 낮과 길, 머리 위의 태양만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세상의 절반을 가로지르는 사슬의
한 고리였다. 그리고 해 질녘 하늘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낙타 털과 연기 냄새가 대상 위로 떠다닐 때 모닥불 옆에 앉으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이야기다. 이야기는 조용히 울린다. 왜냐하면 이야기꾼은 소리 지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모두가 가까이 앉아 모두가 듣는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 속에 길의 본질이 담겨 있다. 그것은 대조로 가득하다. 빙하와 사구, 논밭과 바위를 가로지른다. 뜨거움과 차가움, 절망과 환희를 안다. 그것은 삶 자체와 같다. 때로는 선택처럼 갈라지고 때로는 망각처럼 눈 아래로 사라진다. 그러나 언제나 돌아온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길이 중국에서 시작되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티오키아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마음속에서 시작되었다. 실크로드는 항상 지도상의 지점들 사이의 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영혼의 길이었다. 철학, 요리, 의복, 언어, 문자, 촉감이 만나는 길이었다. 그것은 낯선 것 속에서 친숙한 것을 보고 미지의 것 속에서 반영을 발견하는 것을 가르쳤다. 아마도 이곳에서 세상이 하나의 유기체라는 생각, 인간이 여행자라는 생각, 지식이 상품이라는 생각, 그리고 상품이 지식이라는 생각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이 길의 명상적인 본질은 서두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것은 느렸다. 낙타의 리듬에 맞춰, 숨쉬는 리듬에 맞춰 걸었다. 생각하고 보고 기억하게 했다. 오늘날 즉각적인 메시지의 세상에서 그러한 리듬은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살아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다. 휴대폰 없이 걷는 모든 걸음 속에, 지평선을 응시하는 모든 시선 속에. 그러니 이 여정을 시작합시다. 서두르지 않고 모든 발걸음에 경의를 표하며 모든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기꺼이 들을 준비를 하며 결국 위대한 실크로드는 고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연결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므로 우리에 대한 이야기다. 강물이 실처럼 흐르고 산과 습한 계곡 사이에 중원이라는 위대한 권력이 탄생했다. 그 당시에는 중국이라 불리지 않았다. 중앙국가의 나라라고 불렸다. 황제의 통치 아래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나라, 질서가 혼돈 위에 있는 나라, 전통이 순간보다 중요한 나라. 바로 그곳에서 훗날 비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될 길이 시작되었다. 번영의 시기는 한나라 시대에 찾아왔다. 급속한 발전의 세기였다. 한 왕조는 분열된 땅들을 통일하고 도로를 건설하며 국경을 강화하고 무엇보다도 세계의 문을 열었다. 동양이 미지의 존재로서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파트너로서 서양의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기였다. 강력한 통치자였던 우제 황제는 산과 사막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자 했다. 그는 유목민에 대항하는 동맹, 새로운 시장, 새로운 지평을 꿈꿨다. 그리하여 기원전 2세기 중엽, 그는 장건이라는 사람을 여행에 보냈다. 이 이름이 위대한 길의 기원에 서 있다. 장건은 관리이자 외교관이며 여행가로 미지의 땅으로 파견되었다. 그의 여정은 길고 시련으로 가득했다. 그는 붙잡히고 탈출하고 다시 걸었다. 끝없는 초원을 가로지르고 알려지지 않은 민족들을 만났으며 제국 너머의 세계를 보았다. 그의 귀환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금이나 선물 대신 더 값진 것, 즉 지식을 가져왔다. 민족, 도시, 강, 비옥한 땅, 그리고 기회에 대한
지식이었다. 그리고 중국은 깨달았다. 자신의 국경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적대적이지는 않지만 미지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위대한 비단 외교가 시작되었다. 비단은 단순히 팔린 것이 아니었다. 동맹을 맺기 위해 비단으로 대가를 치렀다. 왕들에게 선물로 주어졌다. 비단 옷감은 궁전의 벽을 덮었다. 비단은 단순히 옷감을 넘어섰다. 그것은 중국의 위대함, 정교함, 비할 데 없는 장인 정신의 상징이 되었다. 나비 날개처럼 얇고 충성심처럼 강하며 예술가의 부처럼 우아했다. 지금의 허난성 해난생과 산시성 샨시생이라 불리는 지방에서 비단실은 서쪽으로 뻗어나갔다. 제국의 수도 장안창안에서는 공허로 향하는 길이 시작되었다. 그곳은 아름다움과 질서의 도시였다. 궁전, 사원, 정원, 향과 먹 냄새가 섞이고 두루마리 소리와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리들. 이 도시에서 아이디어들이 태어났고 대상들이 태어났으며 전설들이 태어났다. 장안은 세상으로 통하는 관문이 되었다. 이곳에서 대상들이 조직되었다. 이곳에서 마부들이 모집되었다. 이곳에서 국경 소식이 논의되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대상들은 비단, 칠기, 도자기, 차, 비취를 싣고 출발했다. 대상들은 서쪽으로 타클라마칸으로 페르가나로 페르시아로 향했다. 그들은 돌아오거나 영원히 사라지기 위해 떠났다. 길은 위험했다. 산과 도둑, 더위와 추위, 통행 불가능한 구간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걸었다. 왜냐하면 그들을 이끈 것은 돈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희망이 그들을 이끌었다. 산 너머에 새로운 친구들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 다른 쪽 끝에는 공통 언어가 없더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 중국의 장인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비단을 생산했다. 그들은 누에에게 뽕잎을 먹였다. 그들은 고치를 모으고 삶고 풀고 짰다. 각 옷감 조각에는 수십 명의 손노동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햇빛에 빛나는 가느다란 실이 베일, 드레스, 깃발이 되기 위함이었다. 비단은 단지 장식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말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지위를 말하는 것이었다. 취향을 말하는 것이었다. 지식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길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국에서 비단만 온 것이 아니었다. 사상들도 떠났다. 유교, 도교, 불교, 제국의 정신적 삶을 채운 세 가지 흐름. 불교는 외부에서 왔지만 토착화되었다. 도교는 이곳 산과 안개 속에서 태어났다. 유교는 국가 사상의 기반이 되었다. 이 가르침들은 싸우지 않았다. 그들은 실처럼 엮였다. 그 시대의 건축물 자체에서도 길의 정신이 느껴진다. 공간을 가두는 대신 풀어주는 사원들, 인간에게 복종하는 대신 대화하는 자연이 있는 정원들, 부처님의 얼굴이 닮은 모습이 아니라 거울인 조각상들, 모든 것이 상기시켰다. 길은 내면에서 시작된다고. 황실관청은 목록을 관리하고 경로를 만들고 여관을 유지했다. 길은 발구뿐만 아니라 칙령으로도 놓였다. 중국은 깨달았다. 서양을 개방하는 데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통일된 무게, 돈, 직물, 통일된 대상 헌장. 그것은 단순한 상품 흐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움직이는 문명이었다. 위대한 중국은 자신의 힘을 알았다. 그러나 동시에 고독도 알았다. 길은 다리가 되었다.
그것은 제국에 거울을 주었다. 이 거울 속에서 제국은 낯선 것을 보았고 자신을 알아보았다. 장안을 떠나는 상인을 상상해 보라. 그는 길가에 서서 발 아래에 짐 보따리들을 놓아두고 있다. 주위에는 도시의 소음, 차 냄새, 짐꾼들의 외침이 들린다. 그는 안다. 그의 여정은 몇 달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그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간다. 왜냐하면 지평선 너머에는 단순한 시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곳에는 만남이 있다. 그곳에는 그의 말이 필요한 또 다른 사람, 그의 비단, 그의 시선이 필요한 또 다른 사람이 있다. 그렇게 길이 시작되었다. 중원 안에서, 제국의 심장부에서, 비단실을 쥐고 있는 손에서, 서쪽으로 향하는 발걸음에서, 길이 마음에서 시작된다면 사막은 그 시험이다. 장안에서 출발한 비단길은 한때 공허와 마주했다. 모래빛으로 빛나는 생명 없는 황금빛 모래, 타클라마칸, 모래바다, 해변도, 물도, 자비도 없다. 그 이름은 경고처럼 들린다. 들어가면 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들어갔다. 길이 그곳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타클라마칸은 단순한 사막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의 고대 거울이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칼처럼 내리쬐는 태양, 시간처럼 흐르는 모래, 수세기 전에 잊혀진 목소리처럼 부는 바람. 이 침묵 속에서 실크로드는 실체가 되었다. 장식도 꾸밈도 없이. 이곳에서 누가 여정을 계속할 자격이 있고 누가 모래 속에 남을지가 결정되었다. 그것을 건너기 위해 대상들은 나뉘었다. 일부는 하미, 투르판, 쿠차의 오아시스를 거쳐 북쪽 길을 택했다. 다른 일부는 호탄, 야르칸드, 체르첸을 거쳐 남쪽 길을 택했다. 두 갈래 모두 사막의 중심부를 우회했다. 직진은 불가능했다. 그곳은 죽음이었다. 그러나 이 우회 도로에서도 대상들은 길을 잃었다. 사람들은 사라졌다. 모래가 그들을 흔적도 없이 삼켜버렸다. 하지만 이 땅에는 도시들이 있었다. 오아시스들, 모래 바다 속에 생명의 물방울들. 많은 도시들이 있었고 대부분은 지금 사라졌다. 이름만 남았다. 카슈가르, 호탄, 얼워란, 카슈가르 세 개의 교차로 중국인, 소그드인, 이란인, 인도인, 투르크인이 만나는 도시. 이곳에서는 수십 개의 언어가 사용되었다. 사람들은 교역하고 결혼하고 기도했다. 이곳은 돌의 도시가 아니라 사람들의 도시였다. 그들의 시선, 그들의 합의, 그들의 의심, 호탄, 옥의 땅. 이곳에서는 중국인들이 신성하다고 여긴 돌이 채굴되었다. 옥은 지구의 몸이라고 여겨졌다. 황제, 사제, 시인들이 옥을 착용했다. 호탄은 건축가와 상인, 이야기꾼과 예술가들의 고향이었다. 그들의 집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그들의 거리는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먼 지평선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월한 유령의 도시 사라졌다. 모래에 묻혔다. 그곳의 사원에서는 더 이상 기도가 들리지 않는다. 그곳의 거리에서는 더 이상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고고학자들은 그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유해, 직물, 무덤을 발견했다. 그들은 사막에서 보존된 여성의 얼굴을 발견했다. 마치 시간에 얼어붙은 숨결처럼. 로란 공주의 얼굴은 다른 어떤 얼굴과도 다르다. 그것은 수세기를 꿰뚫어 본다. 그것은 침묵하지만 말한다. 나는 기억한다.
이 도시들에서는 사막이 정복되지 않았고 사막과 협상했다. 사람들은 운하를 건설하고 포플러를 심고 산에서 물을 길어 올렸다. 그들은 물방울에서 세상을 창조했다. 그리고 대상들이 도착하면 환영했다. 그들에게 숙소, 음식, 휴식을 주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왜냐하면 모든 여행자는 상품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다녔기 때문이다. 그는 길을 가지고 다녔다. 카라반을 상상해 보라. 낙타들이 줄지어 간다. 발은 모래에 잠기고 열기는 눈을 찌른다. 물은 황금만큼 귀하다. 침묵은 너무나 짙어 벨트 가죽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다. 그러나 저 멀리 신기루가 아른거린다. 아니면 어쩌면 진짜 도시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이 희망이다. 그것이 존재한다는, 그것이 환상이 아니라는. 대상들은 밤에도 여행했다. 달 아래 모래가 열기를 잃었을 때, 별들이 여행자를 위한 등대 같았을 때, 모래가 바삭거렸다. 발굽은 땅을 둔탁하게 울렸다. 누군가는 기도를 속삭였다. 누군가는 고향을 떠올렸다. 누군가는 그냥 걸었다. 생각 없이, 두려움 없이, 오직 앞으로. 야영지 모닥불 옆에서는 사막의 정령, 모래 거인, 사구 아래 숨겨진 보물에 대한 동화가 전해졌다. 사람들은 사막이 살아있다고 믿었다. 듣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때로는 속삭임으로, 때로는 폭풍으로.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연결이 탄생했다. 어떤 문화도 같은 방식으로 사막을 건너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국인, 소그드인, 인도인, 페르시아인, 아랍인, 로마인 모두 각자의 눈으로 사막을 보았다. 그러나 두려움은 공통적이었다. 존경심도 마찬가지였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흔적은 남길 수 있다. 그리고 대상들은 그렇게 했다. 때로는 그들의 흔적이 수세기 후에 발견되기도 했다. 바퀴 자국, 뼈 바늘, 건물의 그림자, 이 모든 것이 메아리다. 이 모든 것이 사막이 적대적이지 않고 정직하다는 지도의 일부이다. 다클라마카는 시험이다. 그 시험을 통과하면 진정으로 길의 일부가 된다. 그렇지 못하면 모래의 일부가 된다. 그러나 길은 멈추지 않았다. 도시가 죽고 샘물이 마르고 길이 사라져도 사람들은 걸었다. 사막의 다른 끝에는 빛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기다렸다. 그곳에서 희망했다. 사막은 죽이지 않는다. 사막은 시험한다. 그리고 그 숨결을 들으며 사막을 걷는다면 고대 언어를 들을 수 있다. 언어가 아니라 리듬으로, 모래의 바스락거림 속에서, 바람의 구름 속에서. 그러면 이해할 것이다. 먼지는 더러움이 아니다. 먼지는 기억이다. 그리고 그 위를 지나는 길은 단순히 길이 아니다. 그것은 역사의 숨결이다. 사막은 비밀을 간직할 줄 안다. 바람이 침묵의 언어로만 노래하는 곳, 그곳에는 마치 땅 자체가 명상하는 듯한 느낌이 솟아난다. 그리고 타클라마칸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서쪽으로 가면 모래 첨탑이 바위투성이 선반으로 바뀌는 곳, 갑자기 계곡이 열리고 그 위로 둔황이 솟아오른다. 수세기 동안 대상들이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숨을 고르기 위해 멈추던 관문 도시. 사람들은 물, 그늘, 과일, 그리고 기도가 어떤 것인지 기억했다. 그리고 도시의 번잡함에서 조금 떨어진 바위벽에는 흩뿌려진 구슬처럼 수백 개의 동굴이 숨어 있다. 이곳을 막고굴, 모가오쿠 또는 천불동, 챔포동이라 부른다. 전설에 따르면
르준이라는 승려가 중원에서 서역으로 향하며 수트라 두루마리와 물 한 단지를 가지고 길을 나섰다. 긴 하루의 여정이 끝나갈 무렵 그의 눈이 이미 지평선을 하늘과 함께 흐릿하게 만들 때 그는 환상을 보았다. 황금 부처가 저녁 노을 속에 떠올라 절벽을 붉은 빛으로 비추고 있었다. 그래서 승려는 멈춰서 부드러운 사암에 감시를 조각하기 시작하여 그의 계시를 그곳에 안치했다. 첫 번째 동굴은 몇 자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곳이었지만 그 벽에는 이미 연꽃, 구름, 수호 사자 등의 벽화가 살아 있었다. 불꽃이 점화되었고 승려 뒤를 이어 장인, 상인, 관리, 장군, 순례자들이 왔다. 모두 빛을 남기고 싶어 했다. 수세기 동안 석굴은 계속 늘어났다. 5번째 10여 개, 7번째 10여 개, 그리고 당나라 말기에는 수백 개에 달했다. 그 안에는 광물성 안료, 즉 테라코타, 남색, 공작석으로 채색된 침묵이 깃들어 있었다. 어떤 벽에는 부처가 절대적인 평화 속에 앉아 있었고 다른 벽에는 부드러운 힘을 표현하며 땅을 밟고 설법하고 있었다. 더 나아가서는 자타카 이야기, 전생의 장면들이 있었는데 부처가 왕이나 사슴이었을 때 연민의 이상을 위해 자신을 바치기도 했다. 프레스코화는 기억처럼 겹겹이 그려졌다. 한 예술가가 떠나면 다른 예술가가 와서 이전의 획을 지우지 않고 그렸다. 그렇게 벽은 수세기가 새겨진 연대기가 되었다. 모가오 석굴은 일반적인 의미의 박물관이나 사원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야외에 펼쳐진 명상의 페이지와 같다. 대상이 둔황에 접근하면 여행자들은 종종 즉시 시장으로 가지 않고 석굴로 향했다. 그들은 샌들을 벗고 낮은 아치 아래로 들어섰고 침묵은 마치 손으로 이마를 누르는 듯했다. 길 위에 낙타 울음소리는 사라지고 시장의 소라는 멀어져 심장에 둔탁한 박동과 알 수 없는 곳에서 흘러나오는 만트라의 속삭임만이 남았다. 이곳에서 상인은 후추의 가격을 잊었고 병사는 갑옷의 딸그랑거림을, 승려는 긴 길을 잊었다. 모두가 듣는 사람이 되었다. 벽화는 단순히 벽을 장식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지도였다. 한 그림에는 삼사라의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다른 그림에는 환생의 수레바퀴가 그려져 있었고 각 부문은 고통과 희망을 드러냈다. 또 다른 그림에는 대상이 전날 건넜던 산길과 매우 흡사한 산길을 걷는 순례자들이 있었다. 여행자는 이야기를 읽으며 문득 깨달았다. 이것은 자신의 길인데 색으로만 이야기될 뿐이라는 것을. 그림 중앙의 부처는 항상 평온했다. 그의 발 아래 연꽃은 순수함을 상징했다. 꽃은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더럽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마부, 학자, 사랑에 빠진 소녀는 자신들이 먼지 속을 걷지만 그들 안에 빛을 품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석굴의 어두운 구석에는 두루마리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수트라, 주석, 시, 여행 기록 등. 그것들은 비단천으로 쌓여 있었고 오칠로 봉인되어 감실에 놓여 있었다. 필사본들은 중국어, 티베트어, 산스크리트어, 소그드어로 쓰여 있었다. 심지어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방언으로 된 텍스트도 있었다. 각 비문은 침묵의 부름을 듣고 자신의 목소리를 남기기로 결정한 사람의 흔적이었다. 이 두루마리들은 지난 세기 초 한 도교 관리자가 봉인된 방을 열 때까지 오랜 세월을 기다렸다.
그는 먼지 속에 갇혀 있던 수천 개의 필사본 시간의 노래를 발견했다. 전 세계의 학자들이 이 합창을 들었고 그 이후 둔황은 단순한 정거장이 아니라 세계적인 기록 보관소가 되었다. 그러나 이 발견보다 4세기 앞서 현장이라는 순례자가 이 골짜기를 찾았다. 그는 참된 경전을 얻기 위해 장안에서 인도로 향하는 길이었다. 이 여정은 거의 20년이 걸렸다. 그는 같은 사막을 지나고 같은 산을 넘고 같은 하늘 아래에서 잠들었다. 둔황에 들른 그는 천수관음보살상이 있는 석굴에서 기도했다. 이 모습의 자비는 모든 존재를 돕기 위해 1000개의 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현장에게 어떤 지식도 명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봉사를 위한 것임을 보여주었다. 그는 기록했다. 경전을 지닌 자는 모든 이에게 시원함을 가져다주는 바람과 같아야 한다. 이 말은 길의 일부가 되었다. 석굴에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찾아왔다. 서쪽으로 떠나는 장군들은 황금 조각상, 비단 휘장, 은잔 같은 선물을 가져왔다. 그들은 부처에게 군대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했다. 상인들은 카라반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며 동전을 기부했다. 평범한 농부 여인들은 비에 대한 감사로 감바구니를 바쳤다. 그리고 어두운 복되는 황금의 반짝임과 잘 익은 과일의 향기가 섞여 권력의 반영과 인간 기도의 온기가 어우러졌다. 그러나 가장 큰 선물은 그림 물감이었다. 광물성, 흑색. 그것은 돌 위에서 갈리고 계란 접착제, 풀즙, 아카시아 우유와 섞였다. 각 층은 이전의 시간을 고정했다. 그렇게 무수히 많은 부처의 눈 아래 한 세기가 다른 세기 위에 놓였고 지워지지 않고 포용했다. 그리고 이제 연구자들은 북조 시대의 초기 밀도 높은 양식, 당나라 시대의 세련된 그림, 송나라의 엄격한 윤곽을 보고 있다. 그 안에는 제국의 역사가 아니라 시선의 역사가 담겨 있다. 해가지고 마지막 관광객 무리가 자리를 떠나면 석굴은 다시금 오랜 어둠 속으로 잠긴다. 그때 사람들은 벽에 그려진 수천 개의 눈이 동시에 뜨이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그 눈들은 밖을 보지 않는다. 그들은 안을 본다. 돌 자체를, 그림자를, 목소리가 나오는 침묵을. 귀를 기울이면 벽이 숨 쉬는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은 환상이 아니다. 우리 자신이 숨 쉬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막 속 부처의 길은 돌 조각상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들어갈 때 연민으로 가득 차는 공허에 관한 것이다. 석굴을 나서면 늙은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뿌리는 돌을 파고들고 가지는 하늘을 붙잡고 있다. 여행객들은 종종 그 아래에 앉는다. 어떤 이들은 눈을 감고 만트라를 반복한다. 다른 이들은 그저 침묵한다. 그리고 이 침묵 속에서 사막과 동굴의 어둠은 인간의 가슴과 연결된다. 하나의 장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막고굴은 고대의 역할을 수행한다. 외부와 내부를 잇는 다리가 되는 것이다. 대상 행렬이 다시 출발할 때 신발에는 먼지가 쌓인다. 그러나 이 먼지에는 더 이상 이전의 무거움이 없다. 왜냐하면 사람은 상품 꾸러미뿐만 아니라 사막에 부처가 준 가벼움도 함께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멀리 보면서도 낙심하지 않는 가벼움. 그리하여 위대한 길은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짐, 즉 고요한 지식의 짐을 받는다. 그것은 솜털보다 가볍고 바위보다 무겁다. 황금처럼 빛나지는 않지만 횃불보다
더 잘 길을 밝힌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면에서 오는 빛이기 때문이다. 모든 불상, 모든 벽화, 모든 두루마리가 단지 상기시키는 빛이다. 가장 어려운 길은 같은 곳, 즉 인간 안에서 시작되고 끝난다는 것을, 비단 옷 스치는 소리와 향 냄새를 따라 길은 움직일 뿐만 아니라 말을 걸었다. 위대한 실크로드는 단순히 비단, 돌, 향신료, 비밀이 오고 가는 길이 아니었다. 그것은 말들이 흐르는 동맥이었다. 그리고 이 고대 언어에 귀를 기울이면 수많은 목소리들 가운데 놀라울 정도로 유연하고 보편적인 하나의 목소리를 구별할 수 있다. 그것은 소그드인의 언어였다. 고대 중앙아시아의 상인들로 대상 외교의 달인이 된 이들이었다. 산과 사막 사이에 자리한 소그디아는 비옥한 계곡에 위치했으며 현재 사마르칸트와 부하라가 있는 곳이었다. 이 땅은 제국은 없었지만 연결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소그드인들은 모두와 대화할 줄 아는 중개자였다. 중국인과는 중국어로, 페르시아인과는 페르시아어로, 로마인과는 제스처와 미소로. 그들의 언어는 비단실처럼 유연했다. 그들의 역할은 대체 불가능했다. 그들은 위대한 전사들이 아니었다. 그들의 무기는 문해력이었다. 거의 모든 소그드인은 글을 쓰고 계산하고 서신을 주고받을 줄 알았다. 그들은 사막을 가로질러 서로에게 편지를 보냈고 여행자들이 집어들어 더 멀리 가져갈 수 있도록 카라반사라이에 남겨두었다. 이 편지들은 그 시대의 문서이다. 그들은 가격, 빚, 폭동, 결혼, 기도에 대해 말한다. 세계 사이에서 살아간 삶에 대해 말한다. 소그드인들은 길을 따라 상업 기지를 세웠다. 호탄과 쿠차에서 장안까지, 바르흐에서 메르브까지. 모든 주요 오아시스에는 소그드어가 들리는 구역이 있었다. 그곳에는 그들의 신들을 위한 사원도 세워졌고 학교가 마련되었으며 찻집이 문을 열었다. 그들은 불교도, 조로아스터교도, 마니교도일 수 있었다. 종교는 그들에게 달이었지 벽이 아니었다. 만약 마부사가 다른 신에게 기도한다면 소그드인은 그것을 존중했다. 신뢰는 포용 위에서 세워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대상은 종종 짐승뿐만 아니라 자녀, 아내, 교사도 함께 데리고 다녔다. 여행은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다. 5살짜리 소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도시의 이름을 알았다. 소녀들은 향신료를 분류하고 직물을 구별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대상이 비나 강도 때문에 호탄 어딘가에서 지체될 경우 온 가족은 이것이 불행이 아니라 여행의 일부라는 것을 알았다. 소그드인들은 간결하고 정확하며 친절하게 말했다. 그들의 언어는 독특한 국제 어휘의 기초가 되었다. 일부 소그드어 용어는 중국어, 인도어, 아랍어에 들어갔다. 그들의 문자는 위구르어 그리고 몽골 문자의 원형이 되었다. 그들은 불처럼 문자를 전달했다.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연결을 위해서. 그들의 편지에는 거의 신성시되는 한 단어가 등장한다. 희망. 이익도, 이득도, 두려움도 아니다. 고개 너머에 대화할 준비가 된 다른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 이 단어가 길을 하나로 묶었다. 소그드 여관, 카라반사라이는 단순한 휴식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클럽, 학교, 교환소, 사원이 한꺼번에 존재하는 곳이었다. 그곳에서는 소식이 전해지고 사프란 가격이 논의되고 철학이 토론되었다. 술을 마시고 고향으로 편지를 썼다. 때로는
이 편지들이 도착하지 않았다. 때로는 수년 후에야 수신인을 찾았다. 그러나 모든 종이는 사막을 가로지르는 메시지처럼 쓰여졌다. 한 중국 연대기 작가는 소그드인들을 가슴에 여러 개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썼다. 그들은 낯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감정을 느낄 줄 알았다. 이기기 위해 양보할 줄 알았다. 듣기 위해 침묵할 줄 알았다. 그들은 물론 교활하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동시에 정직하기도 했다. 만약 소그드인이 화물을 배달하겠다고 약속하면 그는 그것을 이행했다. 여행이 몇 달이 걸리더라도, 심지어 그의 명성이 대가로 지불되더라도 그들에게 말은 빛이나 향신료 못지않은 가치를 지닌 상품이었다. 그들 중 일부는 높은 지위에 올랐다. 중국의 수도 장안에는 소그드인 거주지가 있었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관리, 그들의 자녀들은 귀족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자신들을 유지했다. 그들의 집에서는 고유의 상징으로 그려진 등불이 타올랐다. 그들은 중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자녀들에게 먼 사마르칸트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음식, 풍습, 노래를 보존했다. 소그드인들은 무역의 예술가였다. 그들의 붓은 종이었다. 그들의 그림은 언어였다. 그들의 작품은 세계 사이의 공간이었고 그 안에서 아무도 이방인이라고 느끼지 않았다. 대상 행렬이 도시에 들어서면 소그드인이 먼저 나섰다. 그는 지역 경비대, 여관 주인, 당국 대표들과 협상했다. 그는 어느 한쪽도 체면을 잃지 않도록 대화를 이끌었다. 그의 말은 서로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건널 수 있는 다리였다. 그리고 만약 실크로드가 한때 동양과 서양을 연결했다면 그것은 침묵의 가치, 말의 무게, 그리고 상호 이해의 음악을 알았던 소그드인들 덕분에 가능했다. 그들은 다른 많은 민족들처럼 사라졌다. 그러나 그들의 언어는 편지에 남아있다. 그들의 이름은 석굴벽의 비문에 남아있다. 그들의 정신은 길에, 바로 그 개념 속에 있다. 길은 항상 길이 아니다. 때로는 벽이다. 높고 차갑고 침묵하는 위대한 실크로드는 초원과 사막을 가로지르며 조만간 산과 마주쳤다. 이것들은 언덕이나 능선이 아니었다. 하늘로 솟아오른 거인들, 산맥들이었다. 그들은 천산 티안샨, 골륜, 쿤룬, 카라코람, 키에라쿤룬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 그러나 가장 어렵고 가장 신성한 곳은 파미르 문이었다. 그곳을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카라반이 구름 속으로 올라가야 했다. 파미르는 약함을 용서하지 않았다. 그곳의 빙하들은 수천 년의 침묵을 지켰다. 그곳의 협곡들은 낙석으로 울려 퍼졌다. 그곳의 고개들은 여름에도 눈보라로 폐쇄될 수 있었다. 공기가 희박해지면 숨이 가빠졌다. 폐는 마치 물 밖의 물고기였던 것을 기억하는 듯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걸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다. 고개 너머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다른 길은 없었다. 등반은 며칠이 걸렸다. 때로는 몇 주가 걸리기도 했다. 낙타들은 버틸 수 없었다. 그때 짐은 야크에게 옮겨 싣거나 손으로 날랐다. 사람들은 안개 속에서 서로를 잃지 않기 위해 밧줄로 몸을 묶었다. 동굴에서, 모닥불 옆에서, 바위 틈에서 밤을 보냈다. 망토로 몸을 감싸고 가죽을 깔고 잤다. 때로는 그냥 서로 웅크리고 숨을 나누며
누워 있었다. 고도가 높아지면 모든 것이 강렬해진다. 관자놀이에서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린다. 바람은 단순히 공기가 아니라 목소리다. 그것은 말을 전하지 않는다. 그것은 존재를 전한다. 이러한 곳에서 인간은 더 이상 주인이라고 느끼지 않는다. 그는 손님이다. 지나가기 위해 허락을 구해야 한다. 그러한 높은 곳에서는 영혼을 믿기 쉽다. 산에는 이야기가 가득하다. 그 산 본구리에는 수호자들이 살고 있다고 믿어줬다. 때로는 그들이 돕기도 한다. 때로는 시험하기도 한다. 누군가는 안개 속에서 길을 가리키는 실루엣을 보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누군가는 거의 의식을 잃었을 때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허구가 아니었다. 그것들은 설명하려는 시도였다. 우리가 어떻게 아직 살아있는지, 토르가트 고개, 이르케시탐 고개, 가라벨, 이 이름들은 대상들의 귀에 주문처럼 울려 퍼졌다. 각 고개는 세상과 세상 사이의 경계와 같았다. 넘으면 다른 나라에 도착하고 다른 공기를 마시며 다른 별들 아래에 서게 된다. 정상에서는 돌 피라미드가 발견되었다. 사람들은 평평한 돌을 쌓아 기도처럼 만들었다. 때로는 도착하지 못한 사람들을 기억하며 천 조각을 맨 위에 올려놓기도 했다. 바람은 이 넝마들을 깃발처럼 휘날렸다. 그리고 새로운 여행자마다 돌을 하나씩 더했다. 그렇게 사는 발자국들의 연대기가 되었다. 그러나 길을 동반한 것은 두려움과 극복만이 아니었다. 산에는 영감도 있었다. 예술가들은 눈 위로 빛이 미끄러지는 모습, 구름 그림자가 빙해 들이우는 모습, 하늘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가까워지는 모습을 묘사했다. 때로는 밤에 별들이 너무 밝아서 여행자는 지구가 어디 있고 우주가 어디 있는지 잊을 정도였다. 아침이 되면 빙하가 쩍쩍 갈라졌다. 태양은 눈을 찔렀다. 걷는 사람들은 줄지어 서서 리듬을 지켰다. 오르막에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말은 너무 무거웠다. 오직 호흡의 음악만이 남았다. 그리고 짐승의 등에 씌운 가죽의 바스락거림, 그리고 썰매의 삐걱거림, 그리고 짧고 가쁜 숨. 대상들이 고개에 도착하면 사람들은 한참을 앉아서 침묵했다. 어떤 이는 물통에서 물을 마셨고 다른 이들은 그저 자신들이 왔던 곳을 내려다 보았다. 그 몇 분 동안 모든 것이 있었다. 두려움, 승리, 지침, 감사, 그리고 나서 하강. 더 쉽지 않았다. 때로는 더 위험하기도 했다. 가파른 경사, 미끄러운 길, 낭떠러지. 그러나 아래에는 푸른 풀, 공기, 부드러움. 그리고 다시 도시, 사람들, 시장. 그러나 고개를 넘은 사람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산속에서는 가끔 수도원이 발견되었다. 동굴 수도원, 돌로 만들어진. 그곳에는 은둔자들이 살았다. 어떤 이들은 티베트인이었고 다른 이들은 인도인이었다. 그들은 수년 동안 자신의 독방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의 얼굴은 바위 같았다. 그들의 말은 돌멩이, 흙부림 같았다. 순례자들은 들어가 축복을 받고 비유를 들었다. 한 상인이 늙은 승려에게 물었다. 새도 날지 않는 이곳에 왜 사십니까? 승려가 답했다. 이곳에서 우주가 숨 쉬는 소리를 듣기 때문입니다. 상인은 이 말을 비단, 상아, 보석과 함께 가지고 다녔다. 왜냐하면 그것 또한 상품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마음을 위한 상품, 그들은 고개에서 죽었다. 적에게가 아니라 자연에게. 눈사태, 낙석, 고산병. 대상은
짐승의 절반, 세 사람, 그리고 일주일의 여정을 이룰 수도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계속 나아갔다. 왜냐하면 산등성이 너머에는 새로운 기회를 가진 새로운 땅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가진 공기가 희박한 곳에서는 진실을 호흡하기가 더 쉽다. 위대한 실크로드는 우연히 이 높은 곳을 지나간 것이 아니다. 쉬운 길을 찾지 않았다. 변화를 가져오는 길을 찾았다. 요구하는 길을 찾았다. 상품뿐만 아니라 경험도 주는 길을 찾았다. 아래 오아시스에서 대상이 다시 시장의 북적거림과 필라프 냄새,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을 때 모든 여행자는 알았다. 나는 하늘을 통과했다. 나는 어깨에 산을 짊어졌다. 나는 길의 일부가 되었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본질이 있다. 만약 위대한 실크로드의 심장이 있다면 그것은 미나레트와 푸른 돔 사이 어딘가에서 뛰었을 것이다. 빛이 벽돌에 떨어지고 공기는 수백 가지 언어의 향신료와 목소리 향기로 가득 찬 곳. 이곳이 사마르칸트와 부하라이다. 시간이 영원히 되기 위해 멈춘 도시들. 사마르칸트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설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용을 정복한 영웅이 세웠다고 한다. 현실은 말한다. 그것은 많은 제국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이곳에 서 있었다. 군대, 예언자, 현자, 상인들이 그곳을 통과했다. 그리고 각자는 돌에, 소리에, 말에 흔적을 남겼다. 여기서는 묻지 않았다.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대신 물었다.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그들은 출신이 아니라 선물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다. 좋은 이야기를 가져온 사람은 청금석이나 벨벳 상자를 가져온 사람과 동등했다. 사마르칸트의 대상 숙소에서는 저녁에도 대화가 끊이지 않았다. 차를 마시고 필라프를 먹고 등불 아래에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눈 덮인 고개에 대해, 기적적인 구원에 대해, 존재했다가 사라진 도시에 대해. 사마르칸트는 들을 줄 알았다. 그것은 거울과 같았다. 자신에게 오는 모든 것을 반영하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이곳에서는 인도 연꽃이 페르시아 도자기에 피어났다. 이곳에서는 중국 문양이 현지 비단에 놓였다. 이곳에서는 그리스 철학이 아랍 돔 아래에서 논의되었다. 모든 것이 독특함을 잃지 않고 하나가 되었다. 왜냐하면 문화의 융합은 지움이 아니라 증폭이기 때문이다. 터번을 쓴 노인들, 수놓은 셔츠를 입은 아이들, 석류 바구니를 든 여인들이 거리를 걸었다. 피리 소리, 북소리, 부드러운 선율이 공기를 가득 채웠다. 때로는 구리 그릇에 딸랑거리는 소리가, 때로는 이슬람 성직자의 기도 소리가, 때로는 미나레트에 모인 새들의 노래소리가. 도시의 중심에는 시장이 있었다. 그 냄새는 천처럼 진했다. 민트, 사프란, 호두, 석류 주스. 시장은 살아있는 세계 지도 같았다. 이곳에서 호라산 와인, 인도 밀가루, 중국 옥을 살 수 있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의 언어든 들을 수 있었다. 통역사들이 모든 상점에 있었다. 그러나 더 자주 마음속에 있었다. 왜냐하면 선한 의도로 오면 이해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부하라, 사마르칸트의 자매. 사마르칸트가 꿈이었다면 부하라는 숨결이었다. 더 고요하고 조금 더 절제되어 있었지만 결코 덜 심오하지 않았다. 그 거리들은 소리 지르지 않고 속삭였다. 그 돔들은 눈부시게 빛나지 않고 따뜻하게 했다. 그 현자들은 더 조용했지만 더 현명했다. 이곳에는 시인들, 수피들,
스승들이 살았다. 마드라사에서는 학생들이 무릎에 책을 놓고 앉아 있었다. 시장 문 앞에는 이야기꾼들이 청중들로 가득했다. 이곳에서 말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곳에서 말은 무게가 있었다. 가게에는 카펫, 도자기, 책이 있었다. 카펫은 지도 같았다. 도자기는 상징 같았다. 책은 별 같았다. 밤이 되자 부하라는 조용해졌다. 무릉덩이에 등불만 비쳤다. 골목길에는 여행자의 발자국 소리만 울려 퍼졌다. 그리고 도시가 숨 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천천히, 깊게. 많은 것을 견뎌냈지만 명확함을 잃지 않은 사람처럼 부하라의 우물물을 마신 사람은 돌아올 것이라고들 한다. 도시가 몸이 아닌 영혼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혼은 기억한다. 사마르칸트와 부하라 모두 단순한 지도상의 지점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의미의 끈이었다. 이곳에서 서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이 만났다. 그리고 갑자기 가까워졌다. 왜냐하면 비단은 직물뿐만 아니라 마음도 연결했기 때문이다. 학자와 상인, 시인과 병사 모두 같은 잔으로 마셨다. 모두 같은 벽 앞에 서 있었다. 모두 같은 별들을 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우리는 그리 다르지 않다. 우리는 시간과 모래와 우리 자신을 통해 하나의 길을 가고 있다. 대상들은 떠났다. 먼지가 솟아올랐다. 하지만 도시들은 남아 있었다. 그들은 단순히 돌이 아니라 기억이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관광객들은 미나레트와 도물 사진 찍는다. 그들은 거리 이름을 읽는다. 그들은 단 것을 맛본다. 그러나 당신이 잠시 머물러 모스크 계단에 앉아 눈을 감으면 오래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것은 말하지 않고 노래한다. 길에 대해, 무역에 대해, 만남에 대해, 사랑에 대해. 그것이 바로 위대한 실크로드다. 그 길은 사막이 신들의 극장이 되는 곳으로 이어졌다. 기둥들이 돌과 태양 사이에 서 있었고 마치 춤추는 듯 얼어붙어 있었다. 그곳은 팔미라였다. 환상의 도시, 메아리의 도시, 동양과 서양이 악수하고 경외심에 사로잡혔던 도시. 팔미라는 신기루처럼 나타났고 전설처럼 남았다. 아람어로는 타드모르, 즉 대추야자 도시라고 불렸다. 시리아 사막 한가운데의 오아시스로 메소포타미아에서 페니키아로, 페르시아에서 이집트로, 중국에서 로마로 가는 대상들의 교차로가 되었다. 비단, 향신료, 비취, 양피지, 향수, 지식, 모든 것이 팔미라를 통과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흔적을 남겼다. 웅장한 콜로네이드가 수백 보에 걸쳐 뻗어 있었다. 그들은 건물의 돈뿐만 아니라 세계 연결의 상징도 담고 있었다. 그리스식 박공은 동양식 기둥머리에 놓여 있었다. 라틴어 비문은 아라메어와 그리스어와 공존했다. 형태와 단어는 꿈과 현실처럼 융합되었다. 도시의 주된 신전인 벨의 성격은 심장처럼 서 있었다. 벨은 수메르와 바빌로니아 개념에서 태어난 신이었지만 팔밀에서는 즈스와라, 미트라와 아후라 마즈다를 연상시키는 특징을 지녔다. 그는 만남의 신이 되었다. 통합의 신. 이곳에서 상인, 철학자, 전사, 순례자들이 기도했다. 이곳에서는 묻지 않았다. 당신은 당신의 신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이곳에서는 물었다. 무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팔미라의 여왕 제노비아는 독립의 상징이 되었다. 현명하고 용감하며 뛰어났던 그녀는 도시를 로마로부터 자유로 이끌었다. 그녀의 원정, 그녀의 편지, 그녀의 도서관, 모든 것이 팔미라가
단순한 교역소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 주었다. 그것은 생각하고 행동하고 꿈꿀 수 있는 중심이었다. 그리고 로마가 결국 그녀를 정복했지만 제노비아의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기둥들 사이의 바람이 되었다. 팔미라의 거리는 빛으로 가득했다. 흰 돌은 태양을 반사했고 도시는 사막에 떨어진 별처럼 빛났다. 지붕이 있는 아케이드가 더위로부터 그늘을 제공했다. 시장에서는 수십 가지 언어가 사용되었다. 암포라, 직물, 부적, 문서, 심지어 먼 인도에서 가져온 기름과 연고 레시피까지 팔렸다. 저녁이 되면 도시는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것은 침묵이 아니라 경청이었다. 모래 소리, 하늘 소리, 기둥들의 숨결 소리를 경청하는 것. 여행자는 신전 발치에 누워 별들이 엔타블레처에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이 단순히 도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먼저 시작되어 자신 이후에도 울려 퍼질 이야기에 있다는 것을 느꼈다. 도시의 물은 지하 수로를 통해 흘렀다. 그것은 귀중한 보석처럼 정확하게 분배되었다. 대추 야자나무는 정원 위에서 바스락거렸다. 그들의 그림자는 사자, 물고기, 포도, 신화 속 생물들을 묘사한 모자이크에 떨어졌다. 이 모든 것은 땅과 상상력을 연결하는 것이었다. 대상들은 웅장한 개선문을 통해 팔미라로 들어섰다. 이 건축적 제스처는 당신은 단순히 도시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연결의 공간에 들어섰습니다. 라고 선언했다. 이곳에서는 대사, 사제, 철학자, 연인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곳에서 꿈이 꾸어졌다. 그리고 꿈은 조롱받지 않았고 그들에게 자리가 주어졌다. 하늘의 신인 바알샤민 신전은 가볍고 거의 공기 같았다. 그 기둥들은 현악기처럼 보였다. 그 그림자는 석판 위에서 춤을 추었다. 때로는 공기 자체가 웅궁거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 아치 아래 서 있던 여행자들은 하늘에 더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도시의 건축가들은 숫자를 엮고 비율을 맞춰 돌이 노래하게 만들었다. 사원 단지에는 영혼의 메아리를 들을 수 있는 안뜰이 있었다. 분수대는 물방울이 공간의 맥박을 리듬 있게 치도록 만들어졌다. 이곳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돌로 된 음악이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없다. 팔미라는 약탈, 지진, 전쟁을 겪었다. 많은 건물이 파괴되었다. 일부 조각상은 얼굴을 잃었다. 그러나 고고학자들이 그곳에 왔을 때 그들은 깨달았다. 정신은 남아 있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기둥이 아니라 아이디어이기 때문이다. 만남의 아이디어, 대화의 아이디어. 현대인이 먼지 쌓인 석판을 밟으면 여전히 고대 상인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제노비아의 시선을 느낄 수 있다. 특정 이름이 아니라 신성한 존재 자체를 향한 기도의 말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그는 깨닫는다. 팔미라는 폐허가 아니다. 그것은 인류 지도의 한 지점이다. 팔미라를 통한 위대한 실크로드는 단순히 상품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섰다. 그것은 가르쳤다.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고 마음의 언어로 말하며 문화 교류의 힘을 믿도록 가르쳤다. 이러한 의미에서 팔미라는 살아있다. 위대한 실크로드 전체가 육로로만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대륙의 가장자리에서 대상 행렬이 바다와 만나는 곳, 또 다른 길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바다길이었다. 대상 행렬은 선단이 되었다. 낙타는 배에게 자리를 내주었고 모래는 파도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페르시아만과 홍해는 새로운 길이 되었고 바람은 돛을 불었고 별들은 길을 안내했다. 만완의 항구에서는 오아시스에서 들리던 것과 같은 말들이 들렸지만 소금기 섞인 공기에 가려진 듯 더 조용했다. 이곳에서는 대상들이 부두에서 끝났고 화물은 배로 옮겨졌다. 통, 암포라, 자루, 그리고 상자들. 상인들의 손가락은 밧줄을 만지며 마치 새로운 운명의 선들을 연구하는 듯했다. 목조 선박들은 물 위에서 흔들리며 비단과 향신료, 향과 경전들을 더 멀리, 육지가 더 이상 여정을 계속할 수 없는 곳으로 나르기 위해 준비되어 있었다. 핵심 항구 중 하나는 페르시아만 연안의 시라프 시랍였다. 이곳에서 배들은 남쪽으로 오만, 예멘을 향해 그리고 더 나아가 홍해와 이집트 해안으로 항해했다. 짐꾼들은 수세기 동안 단련된 인내심으로 짐을 내렸다. 선원들은 하늘을 보았고 그들의 나침반은 별들이었다. 여행자들은 다른 신들에게 기도했지만 바람이 순풍이고 파도가 견딜 만하기를 바라는 하나의 소원을 빌었다. 바다는 사막만큼이나 위험했다. 갑작스러운 폭풍, 수중 암초, 해적, 때로는 배들이 영원히 사라지기도 했다. 때로는 돛이 없어도 온전한 암포라와 지친 사람들을 싣고 돌아오기도 했다. 상인들은 위험의 대가를 알았다. 그러나 행운의 대가도 알았다. 배에서의 삶은 달랐다. 공간은 제한적이었지만 하늘은 광대했다. 그들은 쌀, 말린 생선, 통의 물을 먹었다. 때로는 해안 마을에서 산 과일을 먹기도 했다. 밤에는 배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노인처럼 삐걱거렸다. 그리고 바다는 물보라와 포효로 답했다. 잠들지 않은 자들은 별을 보았다. 잠든 자들은 꿈속에서 별을 보았다. 홍해는 세상과 세상 사이의 복도처럼 좁았다. 그 물은 거울처럼 하늘을 비췄다. 배들은 아라비아 해안을 따라 항해하며 아덴, 무칼라, 제다 같은 항구에 정박했다. 이곳에서 상품은 물, 식량, 밧줄, 그리고 축복과 교환되었다. 때로는 해안에서 바로 씨를 읊는 숲이들을 만나기도 했다. 때로는 물건이 아니라 말로 교역하는 현자들을 만나기도 했다. 바다로 흘러드는 간거기는 맹그로브 나무로 덮여 있었다. 새들은 뜨거운 공기 속에서 울었다. 해안 마을의 아이들은 배를 기적처럼 바라보았다. 그들에게 배는 알 수 없는 냄새와 밝은 천을 가져다주는 이국적인 짐승이었다. 항해는 몇 주, 때로는 몇 달씩 걸렸다. 선원들은 별들에게 기도하고 잔잔한 바다를 저주했으며 노젓는 노래를 불렀다. 상인들은 공책에 기록했다. 몇 자루, 어디서 무엇을 샀는지, 누구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는지. 어떤 이들은 일기를 썼다. 그들의 기록이 남아있다. 닷새째, 바다는 잔잔했다. 여섯째 날, 갈매기가 해변을 가리켰다. 일곱째 날, 바람이 잦아들고 돛은 꿈처럼 늘어져 있었다. 때로는 배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때로는 울음소리가, 때로는 침묵이. 그것은 특별한 침묵이었다. 물속의 침묵은 소리의 부재가 아니다. 그것은 공간의 존재이다. 자신 안으로 들어가는 것 외에는 갈 곳이 없을 때. 항구 도시들은 바다 대상들을 소란으로 맞이했다. 배는 정박했다. 선장은 해안에 서 있는 오랜 지인과 포옹했다. 상인들은 창고를 마련했다. 노동자들은 물건을 내렸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갔다. 모든 것이 리듬에 맞춰 항구 어딘가에서 구리그릇 소리가 울려 퍼졌다.
어딘가에서 상인의 외침이, 어딘가에서 여인의 노래가, 실크로드의 해상 부분은 구절 사이에 숨결과 같았다. 예상치 못했지만 필수적이었다. 그것 없이는 길은 완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 비단은 소금을 흡수했다. 양피지는 습기를, 그리고 사람들은 새로운 시각을, 홍해를 통해 배들은 시나이 반도로 향했고 더 나아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향했다. 그곳에서 또 다른 장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바다에서의 밤, 바람, 배 뒤를 날아가는 갈매기들에 대한 기억은 남아 있었다. 그리고 모든 여행자는 해안에 발을 디디며 잠시 침묵했다. 그는 알았다. 자신이 바다를 건넌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부를 건넜다는 것을. 바다가 갈라지고 거품이는 바다 위로 돔, 기둥들의 실루엣이 솟아올랐다. 새벽빛에 반짝이는 도시, 이곳이 알렉산드리아였다. 이집트의 문, 고대의 문, 지식의 문. 동방에서 온 배들은 신전으로 들어가는 듯이 항구로 들어섰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빛이었다. 그곳은 같은 이름의 섬에 서 있는 위대한 등대 파로스였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 그 불은 100m가 넘는 탑 꼭대기에서 타올랐다. 낮에는 햇빛을 반사했고 밤에는 수지와 기름으로 연료를 공급받는 불꽃이 타올랐다. 수십 마일 밖에서도 보였고 모든 뱃사람은 자신이 거의 집에 도착했다는 것을 느꼈다. 알렉산드리아 항구는 시장처럼 붐볐다. 이곳에서 배들은 하역되었고 즉시 새로운 배들이 적재되었다. 크레인이 작동하고 전령들이 외쳤으며 소년들이 물을 나르며 뛰어다녔다. 동방 상인들은 거래 상대뿐만 아니라 놀라움이 기다리는 도시로 들어섰다. 알렉산드리아는 단순한 항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징이었다.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했지만 도시의 정신은 그리스적 이성, 이집트적 지혜, 동양적 미묘함이 융합된 것이었다. 신화와 과학, 언어와 억양, 별과 필사본이 이곳에서 합쳐졌다. 도시의 중심에는 수십만 개의 두루마리가 보관되어 있던 대도서관이 서 있었다. 그곳에는 바빌론, 중국, 인도, 그리스의 문서들이 있었다. 배가 항구에 들어서면 관리들은 상인들에게 새로운 책이 있는지 확인했다. 만약 발견하면 그들은 사본을 만들었다. 원본은 보관하고 사본은 돌려주었다. 그렇게 도서관은 모든 문명의 뿌리를 뻗은 나무처럼 자랐다. 도서관에는 현자들이 일했다. 그들은 번역하고 주석을 달고 토론했다. 한 명은 기하학을 알았고 다른 한 명은 천문학을, 세 번째는 의학을 알았다. 그들은 숫자와 의미에 대해, 신과 행성에 대해, 땅의 숨결과 불의 힘에 대해 논쟁했다. 그들의 연설은 음악과 같아서 항상 이해하기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 항상 심오했다. 어떤 대상 행렬의 기수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옷감을 사러 왔지만 한 달을 머물렀다. 매일 저녁 나는 신전 계단에 앉아 한 노인이 시리우스가 단순한 별이 아닌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그리하여 여행은 단순한 교역뿐만 아니라 교육이 되었다. 알렉산드리아에는 그리스 양식의 기둥이 있는 신전, 이집트 양식의 부조가 있는 신전, 그리고 새로운 기독교 신전들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함께 존재했다. 도시는 분열시키지 않았다. 연합시켰다. 이것이 그 힘이었다. 시장에서는 라틴어, 콥트어, 그리스어, 시리아어, 페르시아어, 인도어가 사용되었다. 상인들은 미소 지으며 논쟁하고 거래를 성사시켰다.
모략, 종이, 직물, 돌, 약초, 금을 팔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였다. 신뢰 없이는 어떤 거래도 성사되지 않았다. 바로스는 말 없는 수호자처럼 서 있었다. 그 기초는 견고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불꽃이었다. 그것은 수년, 수십 년 동안 타올랐다. 그것은 길을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상징이었다. 세계 간의 연결을 상징하는 것, 동양과 서양 간의 연결, 서로 다른 신을 가졌지만 하나의 길을 가진 사람들 간의 연결. 여기서 보낸 편지들은 로마, 안티오키아, 카르타고에 도달했다. 그것들은 양피지의 깔끔한 필체로 쓰여 있었다. 그 편지들은 소식을 전했다. 도착했습니다. 비단 배달 완료. 새로운 주문 체결. 백단향과 메스틱을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행간에는 또 다른 메시지가 울려 퍼졌다. 세상의 사상이 보관된 도시를 보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거리에는 서기관들이 일했다. 몇 푼의 돈을 받고 그들은 문맹자들을 위해 편지를 썼다. 한 노인이 아들에게 편지를 구술했다. 이제 시리아에 살고 있지만 알렉산드리아가 너의 고향임을 잊지 마라. 또 다른 이는 아내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곧 돌아올 것이다. 네가 좋아하는 푸른 비단을 사왔다. 그리고 서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다. 이것 또한 이야기다. 이것 또한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비단길이다. 거리의 선술집에서는 포도주를 마시고 납작한 빵을 먹으며 옛날 이야기를 했다. 어떤 이는 모래 폭풍에서 대상 행렬을 구한 이야기를 했고 다른 이는 지도에 없는 사원에서 빛을 보았다고 했다. 모두 웃었지만 모두 믿었다. 길은 네가 짊어진 것만이 아니다. 너를 짊어지는 것이다. 기둥과 거리 사이를 아이들이 뛰어다녔다. 그들은 배와 대상, 현자와 사제가 되어 놀았다. 그들에게는 하나의 세상이 있었고 크고 다양하며 놀라웠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알렉산드리아는 모든 것을 연결하는 실의 매듭과 같았다. 그리고 밤이 되어 바람이 잦아들고 파도가 부드럽게 해안을 감쌀 때 파로스 등대의 불은 계속 타올랐다. 그 불빛은 물 위에 떨어졌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여행자는 알았다. 길과 지식, 상업과 지혜가 하나 되는 곳이 있다는 것을. 길은 실처럼 이어져 시대를 넘나들었다. 아시아의 산에서 사막과 바다를 거쳐 대상들은 그들의 한계에 다다랐다. 그곳에서는 포럼이 붐비고 대리석 아치들이 솟아 있었다. 사람들은 라틴어를 말하고 토가를 입고 원로원에서 논쟁하며 월계수 가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아래에서 와인을 마셨다. 이곳이 로마였다. 동방 여행자에게 로마는 사막이 아닌 돌 속의 신기루 같았다. 물이 아니라 동전으로, 야자수가 아니라 기둥으로 유혹했다. 그곳은 길이 끝나고 부가 되는 도시였으며 비단이 처음으로 황제의 어깨를 장식했던 곳이었다. 비단, 로마에서 비단은 가볍고 흐르는 듯하며 거의 무게가 없는 물질이었지만 욕망, 질투, 사치의 대상이 되었다. 로마인들은 비단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비단을 가져온 사람들을 세레스라고 불렀다. 처음에는 옷감이 나무에서 자란다고 생각했다. 그 다음에는 거미줄로 짜여진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진실은 멀리 있었고 거의 도달할 수 없었다. 누에, 뽕입, 황제에게 알려지지 않은 중원의 장인들이 그 실체였다. 원로원 의원들은 분개했다. 그들은 말했다.
비단은 여자를 타락시키고 남자를 유약하게 만들며 우리의 덕목을 위협한다. 그러나 그들의 아내들은 이미 티베르강 물결처럼 반짝이는 반투명 튜닉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상인들은 이윤을 계산했다. 비단 1온스의 무게만큼의 금을 받았다. 로마는 단순히 종착점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울이었다. 동방에서 온 모든 것, 향신료, 향, 비취, 지식은 이곳에서 새로운 형태를 띠었다. 중국 비단으로 로마 의복을 만들었다. 페르시아 양탄자는 빌라의 커튼이 되었다. 동방 전설에서 새로운 신화가 태어났다. 로마 거리에서는 인도에서 이집트로, 시리아에서 카르타고로 여행했던 사람들이 만났다. 그들은 말했다. 나는 팔미라를 통해 향신료를 운반했다. 또는 우리 할아버지는 오만에서 배를 만들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생생했다. 그들의 흔적은 실제였다. 로마인들은 질투했다. 그러나 동시에 감탄하기도 했다. 동양은 그들에게 이국적일 뿐만 아니라 근원이기도 했다. 그들은 중국 거울을 보고 평화를 가져다주는 차를 마시고 사향의 출처는 알지 못했지만 신의 숨결이라고 믿으며 향을 맡았다. 귀족의 집에는 동양풍의 조각상들이 나타났다. 도서관에는 동양 우화 번역본이, 목욕탕에서는 정치뿐만 아니라 인도에서 온 신비한 약들도 논의되었다. 미트라 숭배, 이슈타르와 이시스 숭배와 같은 동양 종교들이 나타났다. 이 모든 종교들은 영혼 속에 숨겨져 있던 비당일의 발자취를 따랐다. 여행은 카피톨 언덕 기슭에서 끝났다. 산과 바다를 건넌 상인은 마침내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이곳에서 그는 금으로 대가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느꼈다. 가치는 동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본 것에 있다는 것을. 얼굴에서, 말에서, 좁은 골짜기를 지나는 바람의 목소리에서 그는 상품뿐만 아니라 기억으로도 부자였다. 로마의 포럼은 이들의 발자국을 기억했다. 신전은 그들의 기도를 들었다. 분수대는 그들의 얼굴을 비췄다. 그들은 군중 속에 사라져 영원 속으로 녹아들었지만 흔적을 남겼다. 대리석이 아니라 직물에, 청동이 아니라 말에. 그리고 이곳에서 끝난 길은 누군가의 생각 속에서, 새로운 대상 행렬 속에서, 양피지 위에 백단향 냄새 속에서 다시 시작되었다. 위대한 실크로드는 로마에 도달했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욕망으로 변모했다. 지평선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자 하는 갈망으로. 세상이 닫힌 요새가 아니라 길, 만남, 상호 침투에 살아있는 네트워크라는 깨달음으로. 그리고 태양이 포럼 위로 떠오를 때 잠시 동안 그 빛 속에서 가볍고 황금빛 섬광을 식별할 수 있었다. 마치 비단실이 공기를 미끄러지듯 중국에서부터 마음을 통해 수세기를 거쳐 로마로 직진하여, 길은 결코 일방통행이 아니었다. 대상들은 돌아왔다. 상인들은 되돌아갔다. 그리고 비단과 상품과 함께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실들이 함께 갔다. 생각, 이야기, 이미지. 비단은 매끄럽고 가늘 수 있지만 아이디어는 훨씬 더 섬세하다. 그리고 더 강하다. 돌아오는 길은 길이 아니라 기억에서 시작되었다. 내면에 남아있던 것에서. 동방 상인들은 로마에서 금뿐만 아니라 사원에 대한 이야기, 토가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맛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다. 그들은 로마의 원형극장, 살아있는 듯한 조각상, 돌에 새겨진 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이디어는 대상과 함께 여행했다.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이란 고원을 거쳐 그들은 대화로 바뀌었다. 대화는 세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로마의 개념, 라틴어 용어, 그리스 철학자들이 그들의 먹물 글씨에 나타났다. 귀환의 길은 문화의 길이었다. 종교 또한 이 길을 따랐다. 동방항구를 통해 유일신 사상이 아라비아에 도달했다. 팔레스타인을 통해 성스러운 첫 문헌들이 출발했다. 이집트를 통해 죽음 이후의 삶이 단순한 생존이 아닌 더 높은 의미라는 사상이 전파되었다. 이러한 신념들은 만나고 논쟁하고 얽혔다. 대상들은 향과 경전을 모두 가져왔다. 기술도 돌아왔다. 로마에서 아시아로 수로, 콘크리트, 요새화에 대한 아이디어가 전해졌다. 시리아에서는 서양에서 영감을 받아 돔을 짓기 시작했다. 페르시아에서는 로마의 공학 기술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반대로 동양의 의학, 약초, 기하학 지식은 서양 의사와 건축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음악과 춤은 바람처럼 대상들과 함께 운반되었다. 부하라의 어느 마당에서는 로마의 키타라와 비슷한 악기가 연주되기 시작했다. 다마스쿠스 어딘가에서는 이탈리아 빌라에서 본 듯한 춤이 생겨났다. 예술은 국경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끊임없이 떠도는 방랑자였다. 대상은 계속 나아갔고 그들의 자루 속에는 청화, 향신료뿐만 아니라 노래 조각, 속담 조각, 요리법, 심지어 농담까지 들어있었다. 그렇게 시대의 영혼이 전달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살아있었다. 어떤 생각들은 즉시 이해되지 않았다. 어떤 것들은 사라졌다. 어떤 것들은 변형되었다. 그러나 가장 강인한 것들은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그리하여 로마의 법 개념이 동양의 법전에 침투했다. 그리하여 동양의 상징들이 서양의 프레스코화를 장식했다. 그리하여 이탈리아에서는 페르시아나 인도에서 뿌리를 둔 단어들이 나타났다. 돌아오는 길은 덜 위험하지 않았다. 모래는 지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 강도들이 길가에서 기다렸다. 간거 위에는 질병이. 그러나 돌아온 사람들은 알았다. 그들이 짊어진 것은 상품 이상이었다. 그들은 불꽃을 짊어졌다. 실크로드를 따라 태어난 아이들은 종종 혼혈이었다. 그들의 피부는 태양 같고 눈은 바람 같았다. 그들의 말은 두 가지 모두의 멜로디 같았다. 그들은 특정 지역 출신이 아니었다. 그들은 모든 곳 출신이었다. 생각들은 세상을 넓혔다. 그들을 통해 새로운 길들이 건설되었다. 땅 위가 아니라 마음속에. 낯선 것처럼 보였던 것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두려움을 주었던 것이 존경을 불러일으켰다. 귀환의 여정은 옛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그것은 귀환이 아니라 계속이었다. 비단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전과 같지 않았다. 그것은 바다의 냄새, 포럼의 먼지, 알렉산드리아, 등대의 숨결을 머금고 있었다. 그것은 역사로 가득했다. 아이디어는 저울에 달리지 않는다. 측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들은 주된 짐이다. 그것들을 짊어진 사람들은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그렇게 했다. 그러나 그들 덕분에 세상은 온전해졌다. 길을 따라 있는 모든 도시가 살아남은 것은 아니었다. 어떤 도시들은 꿈처럼 사라졌다. 군대에 정복당하거나 불에 타거나 적에게 파괴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단순히 사라졌다. 모래가 거리를 덮었고 바람이 소리를 실어 날랐으며 시간만이 그들의 폐허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 알았다. 그렇게 실크로드는 점진적으로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이 용해되기 시작했다. 알워란이 있던 곳은 이제 침묵이다. 롬노르 호수 옆에 서 있던 이 도시는 한때 대상 행렬을 환영하며 평화, 음식, 정보를 제공했다. 이곳에 사람들은 살았고 기도했고 교역했고 편지를 썼다. 그러나 물은 물러났고 모래가 왔다. 흙벽은 무너지고 지붕은 무너졌다. 루어란에는 파피루스 조각과 매장천에 얽힌 머리카락만이 남았다. 오아시스 사이의 사막인 타클라마카는 수십 개의 그런 정착지를 삼켰다. 대상 길을 따라 사람들은 파괴를 기다리지 않고 떠났다. 그들은 공허의 숨결을 느꼈다. 대상들은 이 땅에 점점 덜 방문했다. 무역로는 강바닥처럼 변했다. 신들과 콜로네이드의 도시 팔미라도 폐허가 되었다. 그 아름다움은 조용해졌다. 대리석은 풍화되었다. 탑들은 무너졌다. 그러나 폐허 속에서도 팔미라는 그 힘을 잃지 않았다. 그 거리의 침묵 속에서 고고학자들은 대상들의 메아리를 들었다. 어떤 도시들은 정글에 삼켜졌다. 어떤 도시들은 산에, 어떤 도시들은 지도에서 사라졌다. 그들은 오직 전설 속에만 알려져 있었다. 그들은 불렸다. 거울의 도시, 하나의 탑의 도시, 벽이 돌과 소금으로 만들어진 도시. 그러나 시간은 죽이지 않고 기억한다. 땅은 보존한다. 때로는 모래 폭풍이 거리에 윤곽을 드러내기도 한다. 때로는 비가 벽의 한 조각을 씻어내기도 한다. 때로는 고고학자가 점토판을 집어들고 이름을 본다. 오룬데스의 아들 티리타, 사마르칸트의 상인 하니, 그리고 이름은 목소리가 된다. 동굴에서 발견된 편지들은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 주문, 싸움, 사랑에 대해. 누군가는 아내에게 비단 스카프를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누군가는 빚을 갚아달라고, 누군가는 아들에게 축복을 보낸다. 이 모든 사람들은 살았다. 우물물을 마시고 별 아래서 잠들고 내일을 믿었다. 고고학자들은 새로운 상인들이다. 그들은 물건이 아니라 기억을 되돌려준다. 그들은 발굴하고 기록하고 해석한다. 그들의 대상은 붓, 등불, 일기로 이루어져 있다. 그들의 길은 땅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층을 통하는 것이다. 그리고 발견된 모든 파편은 위대한 길의 작은 섬광과 같다. 사막의 침묵 속에는 벽화가 있는 불교 석굴들이 있다. 그 안에는 대상, 하늘, 악마, 성인의 그림들이 있다. 그 그림들은 모래가 입구를 막아 보존되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간은 적이 아니라 수호자이기 때문이다. 일부 도시들은 지리가 바뀌면서 사라졌다. 강이 마르고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기후가 변했다. 위대한 실크로드는 살아있는 시스템이었다. 그것은 물, 안보, 그리고 경제에 의존했다. 그리고 이러한 연결이 끊어지자 길은 힘을 잃은 직물처럼 허물어졌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그것은 남아 있었다. 언어 속에, 패턴 속에, 전설 속에, 건축 속에, 멀리서 온 말들 속에. 비록 아무도 더 이상 그 길을 걷지 않았지만 기억은 계속 걸었다. 시간의 그림자는 두렵지 않다. 그것들은 온화하다. 그것들은 속삭인다. 네가 처음이 아니다. 너는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다. 그러나 발자취 또한 길이다. 실크로드의 지도는 이제 별이 가득한 하늘과 더 닮았다. 어떤 점은 더 밝고
어떤 점은 더 희미하다. 어떤 점은 사라졌다. 그러나 함께 그들은 여전히 길을 가리킨다. 꿈이 만났던 길을. 때로는 길이 땅 위의 한 줄에 불과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다. 먼지, 돌, 굴곡들. 그러나 길은 지리가 아니다. 그것은 이미지다. 그것은 마음의 상태다. 세상 자체가 길이며 인간은 영원한 방랑자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집을 짓는다 해도 지평선 너머로, 언덕 너머로, 안개 너머로 떠나고 싶은 갈망은 항상 남아있다. 위대한 실크로드는 단순히 교역로가 아니라 움직임의 상징이 되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이 연결되기를 갈망하는 상징이 되었다. 보따리를 든 사람, 낙타를 탄 사람, 키를 잡은 사람 모두 같은 사람이다. 그는 찾고 있다. 단지 상품만이 아니다. 그는 의미, 진실, 빛을 찾고 있다. 별들이 그를 부르고 냄새가 그를 유혹하며 너무 답답할 때 고향 마당의 침묵이 그를 밀어낸다. 모든 정거장은 순간과 같다. 모든 정거장은 숨결과 같다. 그러나 여정은 계속된다. 먼지는 가라앉고 상처는 아물며 시선은 앞으로 향한다. 그리고 이 시선 속에는 고대 기억이 담겨 있다. 옛날 첫 인간이 동굴에서 나와 걸었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 하지만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모든 시대에는 그 시대의 길이 있었다. 그 시대의 비당일이 도시와 도시 사이에, 사상과 사상 사이에, 마음과 마음 사이에. 실크로드는 우리에게 국경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국경은 우리의 마음에만 존재한다. 중국 상인이 사마르칸트의 현적에 인사를 건넬 때 그들 사이에 전쟁이나 적개심은 없었다. 오직 관심, 존경, 이해하려는 열망만이 있었다. 모든 여행자는 조국의 한 조각을 가지고 다니며 방문하는 곳에 그것을 남긴다. 그렇게 시리아의 시장에서 중국의 동화가 들려왔다. 그렇게 인도에서는 그리스의 논문이 읽혔다. 그렇게 로마에서는 페르시아의 양탄자가 감탄을 받았다. 우리는 땅뿐만 아니라 시간 속에서도 여행한다. 모든 이야기, 모든 책 또한 길이다. 우리는 선을 따라 걷는다. 마치 흔적을 따라 걷는 것처럼. 우리는 등장인물들을 만난다. 마치 동반자들을 만나는 것처럼. 그리고 그들 각자는 흔적을 남긴다. 세상은 변하고 있다. 대상들은 사라졌다. 낙타는 비행기로 대체되었다. 상인들은 기업이 되었다. 하지만 본질은 남아있다. 우리는 여전히 다리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여전히 당열을 추구한다. 오늘날 사람은 스크린 앞에 앉아 있지만 그의 영혼 속에는 여전히 같은 방랑자가 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싶어 한다.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을 믿었는지. 그는 디지털 실크로드를 걷는다. 문화에서 문화로, 언어에서 언어로. 그리고 아마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군가는 자기 안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낄 것이다. 불안한 바람이 아니다. 부르는 바람이다. 그것은 떠나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해하라고 속삭인다. 길을 이해하라. 자신을 이해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동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방랑자이기 때문이다. 밤, 사막, 대상 행렬이 멈췄다. 낙타들이 따뜻한 모래 위에 누웠다. 사람들이 불을 피웠다. 불꽃은 바람에 흔들리며 언덕의 그림자를 드리운다. 목소리도 발자국 소리도 들리지 않고 나무 타는 소리와 옷 스치는 소리만 들린다. 주변은 어둠. 머리 위로는
별들이 너무나 많아서 마치 하늘 자체가 길이 된 듯하다. 별들은 반짝이며 빛나고 수호신처럼 여행자들을 지켜본다. 누군가는 별들이 조상들의 눈이라고 말한다. 누군가는 그것들이 높은 곳에 얼어붙은 희망의 빛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아무도 논쟁하지 않는다. 별들이 길을 안내한다고. 모닥불 옆에 사람들이 앉아 있다. 누군가는 뜨거운 차를 마신다. 누군가는 플루트를 꺼낸다. 소리는 얇고 투명하며 모래 위의 공기처럼 맑다. 말은 필요 없다. 그 자체로 노래다. 길의 노래, 기억의 노래. 노인이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는 나지막이 말하지만 모두가 귀 기울인다. 그는 옛날 산에서 길을 잃었던 젊은 대상 마부 이야기를 한다. 말 한마디 없이 그를 구했던 안내인 이야기를. 그리고 그 젊은이가 나중에 상인이 되고 또 교사가 된 이야기를 한다. 그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들은 그들 중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불꽃이 그들의 눈에 비친다. 그리고 각자 그 속에서 자신만의 것을 본다. 어떤 이는 집을, 어떤 이는 길을, 어떤 이는 오래전에 잊혔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살아있는 얼굴을. 밤은 흐른다. 대상은 쉬고 있다. 그러나 시간은 잠들지 않는다. 바람처럼 갈라진 틈 사이로 천의 주름을 통해 잠든 자들의 숨결을 통해 움직인다. 그것은 파수꾼의 이매에, 상인의 손에, 처음 길을 나선 어린 소녀의 어깨에 닿는다. 그것은 말한다. 너는 더 큰 것의 일부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실크로드는 결코 단순한 노선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의 숨결이었다. 그것은 신뢰가 유지되는 선이었다. 그것은 사람들이 가방에, 말로, 마음속에 빛을 품고 나르던 길이었다. 이제 그 길은 거의 잊혀졌다. 그러나 사막의 침묵 속에서 여전히 들을 수 있다. 낙타 집마차의 딸랑거리는 소리, 부드러운 웃음소리, 파수꾼들의 외침. 이것들은 유령이 아니다. 이것은 기억이다. 그것은 죽지 않는다. 그것은 누군가가 다시 지평선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할 때를 기다릴 뿐이다. 아침이 되면 대상은 더 나아갈 것이다. 발자국은 다시 모래 위에 남겠지만 이내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마음속에 피어난 빛은 남아 있을 것이다. 그것은 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것 자체가 길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당신, 어디에 있든 기억하십시오. 모든 발걸음, 모든 시선, 모든 꿈 속에 당신 또한 위대한 실크로드의 일부입니다. 편히 잠드세요.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별이 되었을 뿐입니다.